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에 수시로 올린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란이 종전을 확인하면서 증시에도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달러 원 환율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이제 현실입니다. 19일 서명합니다. 106일 만에 끝났는데 우리 시장 지금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선 오늘 어떻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박석현 부부장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나요, 지금? 일단 국내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예. 특정 업종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특이한 부분은 이제 유가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WTI 기준으로 80불 선까지 급락한 부분이 좀 눈에 두드러지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떨어졌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네. 급락보다는 이거 그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한 10원에서 20원 사이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낙폭이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미국 본 시장에서 유가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른 하나는 예.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네. 그 미국 선물 그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어떤 선물 흐름은 기존에는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이 50% 이상 가능성을 좀 네. 포함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밑으로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고 예.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진정이 되면 연준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도 어느 정도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인플레나 어떤 금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진정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동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종전이 된다 그러면 종전 수혜주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가장 업종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가?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특히 유가 하락에 영향이 많이 있는 업종, 항공이 될까요?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좀 차별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만 보면은 이제 항공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네. 이런 업종들이 이제 수혜가 좀 일반적으로는 좀 그 예상이 좀 되는데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유가 안정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진정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AI 쪽이 아닌가. 그리고 AI 쪽에서도 예. 사실 이제 5월 말 이후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이제 반도체로 좀 많이 쏠렸었는데 이 AI 밸류체인 내에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 예를 들면 전력 기기라든지 예.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상 이제 수혜 영역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들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실적이 괜찮은 업종으로 다시 이렇게 집중될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설주가 종전 기대감으로 많이 뛰는데 오늘 좀 시장을 보니까 건설업들 대체로 상승세 속에 대표적인 현대건설이 아주 급락을 했다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건설이라는 걸? 글쎄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슈는 저도 아직 확인은 좀 못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종전 이런 이슈 때문에 건설주가 오르는 케이스가 왕왕 있었는데 예. 오늘은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예. 이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건설주한테 돌아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의문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종전에 따른 어떤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아직 확인된 부분도 안 됐고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네. 과거에는 좀 그런 패턴이 좀 있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예.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높이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장 흐름의 어떤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중동에 혹시 이제 종전 어떤 건설 수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기회가 다 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의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다 줄지도 의문이고요. 또 뭐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될지 어떤 수익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지식인데 결국은 반도체지가 상승을 지금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노무라 증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올해 목표치가 11,000을 넘어설 것 같다.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많긴 했습니다만 늘 이제 반대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뭐 반도체를 지금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요.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계속해서 매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도체 가격 역시 최근 들어서 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업황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기대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예. 저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되게 빠르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제 7월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증가율 자체는 더 높아지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증가율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저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여전히 내년까지도 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좋을 것 같긴 예. 합니다만은 증가율 자체는 약간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고 예. 여전히 저희가 뭐 충분히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쪽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 오히려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소부장이 반도체 원조보다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이요 주가가 오르다가 또 빠졌다가 오르다 빠졌다고 하면서 되게 좀 불규칙적인 그러니까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 공급을 늘려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을 하면서 네. 드디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증설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씩 저희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의 낙관론 속에 글로벌 IB들 투자은행의 한 가지 입장 발표 이게 조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늘어나니까 헤지 펀드들의 레버리지 베팅을 제한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베팅을 제한했다는 게 좀 무슨 뜻인지, 이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에 부정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조금 뭔가 위험 관리 차원인지, 이거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글쎄요, 이제 개별 헤지 펀드들의 어떤 매매 어떤 원칙이니까 뭐 세세한 부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외국계 펀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펀드에서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매매 제한을 거는 펀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인덱스를 운영하는 패시브 펀드 쪽에서는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 조치의 한 가지 원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게 못 오른다. 그런 차원은 분명 아닐 거고 예. 한 가지 어느 매매 패턴의 어떤 특징적인 요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국내 반도체 주식들을 끌어올린 거는 지금 외국인 동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내 유동성의 주식시장 유입이 이거를 이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예. 외국인 특정 펀드의 어떤 매매 패턴의 어떤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최근 외국인 동향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헤지펀드들, IB가 헤지펀드들의 삼전익스 레버리지 이 베팅을 좀 제한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걸 조금 금리를 올린다거나 돈을 덜 빌려준다거나 빌릴 수 있는 헤지펀드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건데 오히려 국내 지금 외국인들은 참 오랜만입니다. 연 이틀 지금 순매수세인데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기계적인 이 비중 축소를 끝내고 확실하게 우리 시장으로 순매수로 확실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 네. 뭐 차익 시전이다, 리밸런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변동성,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일간의 어떤 등락률의 변화와 외국인의 순매수를 그려보면은 예. 작년 10월, 11월부터 저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또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도 말씀 주셨던 그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이 헤지펀드들이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노리는 펀드들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라고 하면은 연 한 7에서 한 8%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펀드들의 성격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또 변동성이 또 그만큼 커졌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건 좋지만 변동성이 클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가들이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막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뜻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가격이 굉장히 싸져 있지 않은 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 어제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머징 시장 그리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이 좀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좀 간헐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계속 큰 상태가 반복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강한 매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워낙에 지금 삼전닉스 주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이죠.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X 상장이 일단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개인 전문 투자자들, 법인들이 스페이스 상장 공모 청약을 대거했죠. 미래에셋증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게 없습니다. 스페이스X. 뭐 상당히 많이 받을 것처럼 홍보를 하고 알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는데 상당히 박석현 부부장님 왜 이렇게 배정을 받을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로가 됐을까요? 일단 그 배정 당시에 배정 물량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주석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공모주 배정은 네.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 공모주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뭐 어떤 잘못된 부분이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지금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그 미국 내에서 관심이 상당히 컸어요. 예. 그리고 이례적으로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을 30%까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그 대표 주관사에서 자국 투자자들한테 대한 비중을 상당 부분 많이 배정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만 물론 뭐 일본이나 일부 기관들은 배정을 받은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해외 배정 물량들은 요번에 보니까 20%가 채 안 됐던 걸로 해외는요? 네.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히 배제했다라기보다는 워낙 미국 내에서 관심이 높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상당히 좀 그 이슈를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워낙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예. 높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 배정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시장 배정 물량은 좀 제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단 한 주도 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수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이 관련 ETF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청약에서 많은 물량을 받으면 바로 공모가 135달러에 편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첫날 주가가 오르면 내 ETF 가격도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충만해서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안 될까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들, 특히 ETF 투자자들이 추종하고 있는 ETF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해외 ETF,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 물량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예. ETF를 복제하는 ETF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런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예. 그대로 이렇게 사는 ETF 이렇게 좀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이런 그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해서 사실 이제 미래에셋이라든지 직접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ETF를 스페이스X가 편입될 수 있는 ETF를 그대로 복제한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추종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오히려 그쪽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TF가 아닌 직접 예. 스페이스X를 매입을 하시려고 이제 청약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좀 많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튼 뭐 관련 ETF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미래에셋의 어떤 이게 제대로 알렸나 하는 저는 궁금증이 듭니다. 여튼 스페이스X 상장은 일단 성공적으로 첫날 보냈습니다. 주가가 135달러 공모 가격에 161달러면 이 정도면 대성공을 하고 봐야 됩니까? 오늘 첫날 거래 동향이 어땠습니까? 좀 의미 있는 일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뭐 성공은 했다라고 봐야겠죠. 공모가 대비 지금 높은 한 20% 정도의 수익률로 예. 종가가 마감이 됐으니까. 근데 그 시가가 이제 150달러였고요. 네.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35달러. 그 가격 시작을 150달러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 장중 저가가 150달러 약간 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시가보다는 내려간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장중 고가는 176달러였습니다. 176달러. 종가하고 비교해 보면 고가하고 종가하고 차이가 16달러 정도고, 예.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는 한 10달러 위인 거니까 예. 흔히 이제 이걸 이제 차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예. 긴 꼬리가 달렸다고 표현을 긴 하는 거기 꼬리가 때문에 달렸다. 종가가 20% 좀 가까이 이제 올라서 끝난 거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장중 변동성은 결코 작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시가보다도 종가, 이거보다도 고가에서 종가에 예. 이 폭이 더 컸다라는 얘기는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큰 기업이고 촉망 받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회사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스페이스X를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네.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래가 상당히 촉망 받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고요. 예. 주식시장이 항상 사이클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어느 시점에 가면 하락 사이클로 이제 주식시장이 전환이 될 텐데 네.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때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무제표가 불안한 기업들이 먼저 낙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배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나 스페이스X 항공우주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일론 머스크의 꿈에 한번 내가 올라타 보겠다. 직접 사고 싶다. 자, 직접 스페이스X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언제일까, 투자 시점이? 저는 그냥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네. 무슨 뜻인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페이스X를 둘러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
주식이나 말씀하셨던 재무제표에 대한 논란들은 사실 끊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1, 2년 지난다고 해서 이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거나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수급 요인이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장 이후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네. 이번에 청약 과정에서 그리고 IPO 과정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원래 개인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테일 물량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을 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 30% 가까이를 예. 미국 개인들한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유입이 예. 어쨌든 꾸준히 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면 7월 6일부터 네.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7월 초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 쪽에서의 이제 수요가 더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서 예. 뭐 기본적으로 그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수급은 뭐 좀 당분간은 좀 탄탄할 가능성이 좀 크고 예. 오히려 상장 이후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락업이라고 해서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매물들이 점진적으로 좀 쏟아질 가능성들이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스페이스X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혜를 예. 예. 워낙 큰 기업인데다가 뭐 지수 편입도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고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배정 물량도 막 늘리고 하면서 흥행을 억지로 시켰다라는 느낌들도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수급의 힘이 당분간은 이 스페이스X를 좀 지탱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ETF도 국내 거, 해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국내 것도 조금 성향이 다를 텐데 박석현 부부장님 어떤 기준으로 국내 ETF 관련돼서 골라야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고 좀 유의할 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다 해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해외 ETF로. 예, 국내 그 스페이스X하고 관련된 예.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혜택이 그만큼 클런지는 좀 물음표가 좀 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스페이스X하고 관련된 국내 기업 상품들은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로 이제 역외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 해외 쪽에서 상장돼 있는 기업들 이쪽 기업들이 스페이스X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관련 상품들은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앞에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지금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기대가 됐던 S&P 500 그 편입은 지금 S&P 다우존스사에서는 이걸 이제 부인을 했고요. 예. 부인을 했고 S&P 500 S&P 지수에 편입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했거든요. 작년에 그 샌디스크의 주가 상승의 수급적인 기반이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의 벤치마크는 기본적으로는 S&P 지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금 안 된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S&P사에서는 상장 후에 한 1년 정도 경과가 있어야 되고 흑자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유동 주식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네.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세 개 요건을 하나도 그렇죠.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익도 못 내고 있고, 유동주식 라고 봐야 될 적고. 것 같아서 예.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는 예상 시점은 2027년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 연평균 기준으로 70% 예. 향후 3년간 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스타링크 사업에 따라서는 이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네. 순이익 달성 시점이 더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생각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시점은 단기간에 어떤 뭐 성과를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성과가 별로 안 좋다가 나중에 이제 누적적인 성과가 났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간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스페이스X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종전의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뭔가 주가 지수가 다시 이제 코스피 9,000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9,000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급락하기 전에 이제 거의 8,800, 거의 9,000선을 뭐 육박하는 수준까지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이제 올라가면은 최소한 9,000은 돼야 예. 주가가 좀 그 상승세로 복귀를 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뭐 9,000피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지수대는 아니고 예. 또 여전히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확실히 좀 완화가 되면은 네. 이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도 함께 또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시장이 부담을 좀 덜 느낄 가능성들이 좀 커 보여서 예. 주식시장은 어쨌든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좀 큰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8,800을 가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저희 투자자분들이 불편해했던 것들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쏠림이었잖아요. 그럼요. 과도했죠. 네. 근데 이제 5월 말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과도한 쏠림도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뭐 고점 대비로는 한 4%, 15%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또 완화가 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9,000을 가는 과정에서는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 이외에 이제 AI 밸류 체인에서도 약간 덜 올랐던 이런 업종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AI 밸류 체인에 있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얘기네요. 네네. 박석현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증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종전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종전 자체하고 이제 지정학적 변수는 시장의 어떤 주요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부수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유가하고 연결돼서 금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 투자 부분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제약 요건이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풀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AI 관련 투자가 이 AI 모든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AI 관련 투자가 진행이 계속 지금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는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따른 수혜가 반도체에 지금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집중도가 크게 완화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투자하고 연결된 상승 사이클 이게 여전히 유효하고 생각보다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에 따른 이 변동성은 당분간 우리가 조금 감당해야 될 걸까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전체 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 60%나 돼요. 작년은 이게 네. 30-40%였는데, 그러니까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95%를 반도체에서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이익 성장이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면 예. 반도체의 쏠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나머지 기업들이 이 부분을 하반기 이후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전망이 설득력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쏠림은 좀 불편하지만 네. 당분간은 앞으로도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